근데 혹시 아까부터 궁금했는데 이 문이 혹시 어떤 문인지 알 수 있을까요? 전에 없었던 문인데. 제가 열면 열리나요 혹시? 열려요. 진짜요? 예, LED인데 열려요. 열리나요? 예, 열려요. 열어볼게요. 열어보겠습니다. 오, 진짜 열리네. 진짜 열린다. 아, 느낌 좋은데, 이거? 이거죠, 이거. 예, 회장님 된 것 같고. 어디 가서 저런 가문한 인사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야, 도대체 여기가 어디일까요? 회사 아니에요, 회사? 호텔 같기도 하고. 네, 오늘의 미스터리 주제는 돈과 욕망이 만나는 곳입니다. 백화점입니다. 3부 총수의 딸 백화점 정상생탈점. 어떻게 이명희 회장이 지금의 신세계를 만들었느냐. 이게 전문가도 인정하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하필이면 그때 대항막, 강력한 라이벌이 독주에 제동을 걸기 시작을 한 거죠. 아, 이 사진 본 것 같아, 한번. 그래서 1위를 탈환했나요? 기적 같은 일이 나타납니다. 에? 얼마를 써야 VIP로 부를 수 있느냐? 작년에 한 정도 쓴 것 같은데 대박.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프라이빗 룸을 갈 수 있습니다. 아, 부러워 죽겠다, 이 네, 백화점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와, 이거 사진 움직이네. 영상이네, 영상. 야, 이거 언제야? 엄청 옛날 아니에요? 이 언제적 사진 같으십니까, 이게? 일제 강점기. 1940년이나 되나? 요게 이제 1930년대. 왼쪽이랑 오른쪽이 극명하게 대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인들은 이 시절만 하더라도 뭐 쇼핑은커녕 사실 먹고 사는 게 굉장히 큰 문제였었던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물건 대부분이 자판에다가 깔아놓고 물건 사고 팔고 했었고, 가격도 지금처럼 정찰제가 아닙니다. 흥정으로 이렇게 사고 팔고 그랬었던 시절에 경성 한복판에 굉장히 미스터리한 건물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야, 이거. 이런 건물이 그때 당시에 들어왔으면. 요게 이제 1930년 10월 24일이었고요. 그 지금의 신세백화점 있는 본점 있는데. 거기에 지상 4층, 지하 1층에 최초의 근대식 백화점, 미츠쿠치 백화점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신세계 자리입니까? 네, 지금 이 자리죠. 이 형태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대로고요. 지금은 원래 여기에다가 한 층을 더 덧댄 거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겁니다. 아, 같은 거. 진짜요? 당시에 이제 대부분 1층짜리 건물들이 많았는데 요게 지금 딱 봐도 4층짜리잖아요. 네네. 엄청나게 화제가 됐었던 거죠. 저때 당시에 저 정도 건물이면 난리 났겠는데요? 네, 저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 김병도입니다. 말만 백화점이면 안 돼요. 백화점이 갖춰야 될 조건, 그거를 충족하는 최초의 백화점은 미쓰쿠치로 보는 게 맞을 거예요. 그 전에 볼거리라는 거는 저작거리 나가서 광대들 노는 거 그거 보다가 미쓰쿠치를 딱 갔더니 굉장히 큰 건물에다가 수많은 선진 제품들 아주 근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건물 자체가 명소예요. 사람들이 구경할 수 있는 명소가 된 거예요. 당시에는 뭐 엄청난 건물이었죠. 백화점이라는 뜻이 뭡니까? 그 100개의 재화를 파는 곳이 백화점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시장 가면 과일은 과일, 고기면 고기, 각기 가서 하나씩 사는데 백화점은 가면 다 있었거든요. 네, 다 있습니다. 심지어는 음식에서부터 옷, 가전제품까지 다 있으니까 특히 한국 사람들한테는 놀라울 수밖에 없었던 곳이죠. 거의 이 정도면 요즘 백화점이랑 거의 비슷하네요. 비슷하죠. 유라 씨라면 그 당시에 30년대 태어났어요. 조선인으로. 무조건 가죠. 미쓰쿠치 가죠. 가죠, 무조건 가죠. 그러니까 이제 가고 싶으시죠? 네, 이제 약간 가고 그 싶으시면. 부자들만 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네, 가고 싶으신 분들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너도 나도 백화점에 몰려가게 되거든요. 이때가 경성의 인구가 1930년 기준으로 한 40만 정도 됐어요. 근데 이 미쓰쿠치 백화점의 1일 방문객이 12만 6천 명. 12만 6천 명. 40만 명. 왜 그런 통계가 나오냐면
수학여행을 오거나 관광객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그 관광객들한테 여기 오자마자 가게 되는 곳이 몇 군데가 있는데 아하. 하나는 조선총독부 건물을 한번 보는 거랑 두 번째는 미쓰비시 백화점 구경 가는 거. 대박. 그러다 보니까 1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루에 이제 방문을 하게 됐었던 거예요. 와. 이렇게 사람들이 열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데 밖에서는 뭐 행상도 있고 무슨 구걸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이런 환경에서 문만 딱 열고 들어가면 막 으리으리한 인테리어에 뭐 생전 처음 보는 조명에 뭐 음악에 처음 보는 물건들이 넘쳐나죠. 그냥 별천진 겁니다. 그 영화 암살 보셨나요? 암살? 네네. 암살에 보시면 전지현 씨가 가는 안경 사러 가는 데가 그 백화점. 그러다 보니까 백화점 안에만 딱 들어가면 나 좀 뭐 좀 돼?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거기 가는구나. 네. 스스로에게. 아 그래서 실제로 남자들 여자들한테 잘 보이려고 우리 내일 미스시에서 만날까? 이 말 한마디면 이제 여자친구가 뭐 사주게? 요렇게. 지금도 백화점 가자 하면은 왜? 이러니까. 자다가도 불때 일어나지. 그래서 그 소설에도 많이 나오는데 이상이 날개에 보면 내가 어디를 쏟아졌는지 모른다. 그런데 깨나 보니 백화점 옥상이었다. 이런 얘기할 정도로 모던 보이 모던 걸 뭐 이런 부류들이 하나의 장소로서 또 하나의 문화로서 트렌드로 자리하고 있었던 건 맞습니다. 이때쯤에 이제 미쓰비시 백화점에서 이상한 소문이 하나가 또 돕니다. 왜요? 소문. 사실 조선인들한테 백화점은 대단히 큰 대형 건물이잖아요. 밤에 또 꺼지지 않는 조명 때문에 사람이 아닌 무언가가 살고 있다는 소문까지 이제 돌게 되는데 한 사람이 미쓰비시 백화점에 들어갔다가 나오자마자 도깨비가 나타났다. 도깨비 봤다고요? 도깨비? 도깨비를 본 사람들이 기절했다는 이야기까지 네? 돌게 됐고 무슨 일이었을까요 이게? 불이 막 움직이나? 꺼졌다 켜졌다 켜졌다 켜졌다. 요겁니다.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사람들에게 어떤 공포감을 좀 심어줬었던 건 바로 이제 엘리베이터. 그렇지. 문이 열리잖아요. 어. 다시 닫히고. 근데 방이 움직여.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가. 또 도깨비지 뭐. 기절하지 이거. 도깨비 입안으로 들어간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들어가면은 옆 사람한테 유언을 남기고. 아무리. 아니, 또 모르니까. 처음 타본 사람들한테는 그쵸. 충격일 것 같아요. 네, 뭐 현기증으로 쓰러지기도 하고. 와. 저희 할머니가 외할머니가 실제로 백화점에서 일을 하셨었거든요. 네네. 근데 당시에 엘리베이터 탈 때는 무언가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발도 벗고 아니면 뭐 돈을 내려 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미쓰비시 백화점이 엄청나게 인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30년대 백화점이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새로운 직장이 생기니까 새로운 또 직군이 생기잖아요. 물건 파는 판매원들 말고 뭐가 있을까요? 어서 오십시오. 몇 층으로 모실까요? 위로 올라갑니다. 예, 맞습니다. 바로 엘리베이터 걸. 사람들한테 엘리베이터라는 기계가 워낙 낯설다 보니까 이 엘리베이터 버튼을 대신 눌러주고 손님들 그 이동을 돕는 그런 직원이 생긴 거죠. 그 당시에는 승강기걸 뭐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승강기걸. 승강기걸? 근데 너무 아름다우신데요? 약간 배우상이신 것 어이, 같아요. 그럼요. 웬만한 그 미모 아니면은. 그땐 이 그랬어요, 엘리베이터 예전에. 걸음. 근데 당시 이제 승강기걸이라는 분들이 예쁜 얼굴 하나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나름의 조건이 있어요. 백화점에서 승강기걸을 채용하는데 네네. 일단 외모는 기본. 이건 깔고 가야 돼. 그리고 나이는 15에서 23. 근데 학벌도 맞다는 거예요. 아마 여기서 말하는 학벌이라고 하면 고등학교 정도는 졸업한 사람 뽑았다는 거죠. 워낙 문맹자도 있으니까. 그죠? 어쨌든 집안도 좋아야 됐대요. 그러니까 아니 왜냐면 그때는 백화점이 첨단 직장이잖아요. 제일 좋은. 채용됐다 하면 집안에서 난리가 나는 거야. 잔치 벌인다는 거죠. 잔치까지? 우리 딸이 그냥 좋은 직장 취직했다고. 경성의 스타가 된다는 거예요. 경성 스타. 그래서 남자들이 그 얼굴 한번 보려고 백화점 가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실제로 승강기 거리를 부유층 손님들이 좋아해가지고 신분감 1위를 꼽히기도 했대요. 근데 이 승강기걸뿐만 아니라 당시에 이제 충무로 거리에 희묘한 풍경이 펼쳐졌다고 해요. 정체를 알 수 없는 여성들이 온 거리를 휘젓고 다니는데 그 주인공은 누구냐? 숍걸. 숍걸은 뭐야? 숍걸. 이 승강기걸만큼 이제 인기가 있었던 경성의 스타였는데 그때 당시엔 마네킹이 아니라 이 숍걸, 이 여성들이
직접 백화점에 옷을 입고 네. 돌아다녔다고요. 움직이는 마네킹인 거죠. 이미 그러니까 100년 전쯤부터 백화점에서는 이 라이브로 PPL을 PPL. 그러네, PPL이네. 그죠? 네. 제 프로그램에서도 항상 PPL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이제 백화점이 장사가 엄청 잘 됐습니다. 그리고 이 미츠키 백화점 근처로 일본 백화점이 엄청 많이 생겨요. 이나카이, 히라타, 조지야 이렇게 쫙 백화점들이 이렇게 생겨나는데 근데 이제 이 돈이 다 어디로 가느냐? 일본 백화점이다 보니까 일본으로 갔겠지. 갔었던 거죠. 그러니까 요 모양을 보고 아,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라고 생각한 사람이 한 분 있습니다. 천재장사꾼이라고 불렸었던 박흥식이라는 사람. 원래는 이제 제지 사업 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 해외에서 종이를 싼 값에 갖고 와가지고 신문사에 종이 대주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박흥식이 보기에 이제 돈이 일본으로 계속적으로 넘어가는 게 이제 못마땅했었던 거죠. 그래서 조선의 백화점을 조선인이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 만든 백화점이 화신백화점이라고 하는 화신백화점. 야. 화신백화점. 일본 백화점들이 이제 청계천 이남의 남촌을 중심으로 이렇게 쫙 하고 만들어졌다면 네. 화신백화점은 북촌 한가운데 백화점을 이렇게 만들었던 건데 지금의 오신각 바로 맞은편에 그 자리에 이제 화신백화점을 만들었었죠. 화신백화점이 없어졌네요. 그렇죠. 지금은 없어졌죠. 네. 근데 하필 왜 남촌은 일본이고 북촌은 조선이었던 거예요? 그때 이제 청계천을 기준으로 해서 마치 지금의 강남 강북처럼 주거지가 좀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청계천 이남을 남촌이라고 부르고 위쪽을 다 북촌이라고 통칭해서 불렀었는데 근데 이제 일본 백화점들이 먼저 남촌에 자리를 잡기 시작하니까 이제 북촌에 그러면 조선 사람들을 위한 백화점을 만들자라고 해서 이제 거기에 만들고 경쟁 구도를 일부러 마케팅에도 씁니다. 남촌 대 북촌, 일본인 대 조선인. 한인전이네. 네, 한인전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보니까 박흥식이 항상 가방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게 겉으로 볼 때는 허름한데 네. 식사할 때도 그렇고 회의할 때도 그렇고 화장실에 갈 때도 가지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 가방을. 돈가방? 돈가방이 일수 본인의 장사 아이디어를 적어놓은 메모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메모지. 네. 메모. 그러니까 박흥식이 어떻게든 일본 백화점보다 더 튀어야 된다. 우리가 살려면 사람들이 백화점을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지? 엘리베이터가 신기하니까 그걸 보러 간다. 그러면은 그거보다 더 신기한 걸 만들죠. 아, 그게 뭐예요? 저는 백화점 가면 이걸 타요. 엘리베이터. 에스케레이터. 그렇죠. 에스컬레이터. 계단이 움직이는 걸 보니까 당시에 사람들 막 생각에는 하늘을 오르는 기분이라고. 그렇지. 막 천국의 계단 같은 거야 막 이렇게 타고 올라가니까 1시간에 4,000명이 줄을 섰다는 거야. 타려고. 4,000명이요? 근데 박흥식이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이벤트도 시작해요. 경품부. 조선 전역의 화신 체인점 연합 춘기 대판매. 이게 요새 말하면 봄 세일이잖아. 홈세일. 예. 오른쪽에 1원어치 사면 황소 한 마리. 어마어마한 거죠, 저 당시에 소환을. 옛날에는 그저 소 한 마리 팔아가지고 애 서울로 대학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1930년 되면 그때 웬만한 서민 가정에서 1년 동안 먹여 살릴 수 있을 정도의 돈. 그걸 이제 경품으로 거니까 난리가 났죠. 경품 말고도 사람들이 화신을 좋아했던 이유가 또 있습니다. 뭐예요? 화신. 화신을 왜 좋아했지? 오, 식당 가네. 자, 이 화신백화점의 최고 명물이 바로 이 화신대 식당입니다. 나으리, 오늘 점심은 화신에 가서 그 난찌 하나만 사주시와요. 난지? 네, 난지? 비슷한 발음이 있습니다. 일본식으로 생각을 해야죠. 일본식으로 생각해야 되는 이거 영어. 란치. 맞습니다. 런치. 런치. 네, 다시 이제 조선 사람들이 런치 발음을 그냥 대충 듣고 런치, 넌치, 난치, 난찌가 된 겁니다. 네, 이게 그 난찌의 구성이 어떻게 돼 있었냐? 그냥 밥, 김치, 나물까지는 기본으로 있었고 여기에 전골, 구이 이런 것까지 한테 쫙 곁들여진 거예요. 그렇죠? 당시 가격이 한 35전에서 40전. 지금으로 따지면 한 17,000원, 2만 원 요 정도 사이였다고 해요. 괜찮은데 구성이? 그죠, 구성 괜찮죠. 게다가 이 재즈나 클래식 음악 딱 들으면서 이 난찌를 먹을 수 있었던 겁니다. 고급스러운 분위기 딱 보니까 얼마나 깔끔하고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백화점에서 난찌 먹는 게 대유행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조선 난찌를 먹기 위해서 백화점 아래층부터 5층에 있던 이제 화신대 식당까지 온종일 뭐 줄을 섰다고 해요.
근데 요렇게 잘 나가던 화신도 한번 위기가 찾아옵니다. 아주 큰 위기입니다. 왜요? 백화점에 불이 납니다. 불! 근데 그냥 불이 아니고 하신백까지면 전소. 완전히 다 전소. 상권에서 아주 대화제였다 그래요. 화신백화점이 거의 반 이상 전소가 됐는데 창고에다가 물건 팔 거 다 갖다 놨단 말이죠. 장사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건물을 알아보니까 주위에 종로경찰서가 이전하면서 거기가 잠깐 비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마당발 아닙니까? 조선에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요. 총독부 관료서부터 모든 사람을 다 아는 종로경찰서장을 만난 거예요. 가서 야, 너희가 불 났을 때 그 대응을 일찍 했으면 내 건물이 들탔을 텐데 하고 막 따졌다 그래요. 종로경찰서 그 임시 건물 그거를 임시 영업소로 쓴 겁니다. 왠지 좀 냄새 나는데 좀 미스터리하네요 이게. 뭐 미스터리할 거 없습니다. 이전부터 박흥식은 조선 총독부랑 굉장히 긴밀한 관계입니다. 경선에서 이 정도 규모로 장사하려고 하는데 총독부랑 인연이 없으면 이 정도 규모로 장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겠지. 허가 맞기도 힘들고. 그렇죠. 근데 이게 더 극적으로 바뀌는 거는 이제 아시아태평양 전쟁 넘어가면서 2차 세계대전에 일본이 참전하는 과정에서 많은 그때 당시에 그 조선인 기업인들이 적극적인 친일로 넘어가거든요. 특히나 이제 군수 사업에 돈을 대기 시작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비행기 회사 차렸어요. 거기서 이제 군납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방 이후에 반민특위 해서 이제 친일파들 잡아들이거든요. 그때 1호로 체포했었던 사람이 박흥식. 성공한 기업인은 맞는데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성공을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건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아픔이 있었네요. 나 화신백화점에 대해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들어보는 게 처음이에요. 그러니까요. 1930년 하면 화신백화점의 난지가 떠오른다면 백화점 하면 이제 떠오르는 거가 있을 것 같은데 유라 씨는 혹시 그 명품 좋아하세요? 명품. 근데 명품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나요? 오, 그죠. 명품 좋죠. 예. 당연히 좋죠. 보통 이제 백화점 가면 1층에 명품관이 딱 자리 잡고 있죠. 그럼 도대체 언제부터 이런 백화점에 명품관이라는 게 따로 생겼을까? 그래요. 나 이게 참. 대한민국 명품의 시작은 바로 이것 때문에 생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모두 다 일어나 영원히 함께 살아가야 할 길 오늘 손잡고 벽을 넘어서 88. 요때가 88 올림픽 그 이전에 이제 86 아시안 게임까지 대한민국에서 굵직한 세계적인 행사들이 많이 열렸었던 때인 거잖아요. 이때 대통령이 이제 전두환 88년 올림픽 때는 노태우로 바뀌긴 했었습니다만 전두환 전 대통령이 아이디어 하나를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외국 사람들이 오면 돈을 좀 벌어봐라. 오다를 내린 거죠. 딸랑딸랑. 각하 좋은 생각이십니다. 외국인한테 명품 팔기 위해서 면세점을 여는 거 어떻습니까? 당장 진행시켜라. 그래서 기업들이 하나 둘씩 면세점 사업을 시작하게 돼서 우죽순으로 생겨납니다. 이때는. 그래서 명품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고 대한민국 명품의 약간 그런 출발처럼 이제 됐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끝나고 나버리니까 명품을 팔 데가 없네. 명품을 어디서 팔아야 될까? 그래서 이 주인 잃은 명품들이 집결한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압구정동에 있는 백화백화점. 이 80년대 압구정동 고급 패션이 유행할 그때 시점이에요. 압구정에 있는 백화점이라면 명품을 갖다 놔도 분명히 팔리겠다. 근데 그 90년대에 이제 갤러리 백화점 하면 이 명품보다 이 목욕탕이 더 사람들이 기억을 많이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90년대 갤러리 백화점에 명품관이 있긴 했는데 네네. 이게 이제 지금처럼 제대로 갖춰진 형태도 아니고 장사도 잘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품보다는 뭐 1층에 있는 중국집이나 4층에 있었던 뭐 사우나 그리고 옥상의 롤러장 이런 게 이제 인기가 많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우리 에루샤라고 하잖아. 국내 최초로 모두 입점한 게 갤러리 백화점 명품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명품관으로서의 입지가 좀 굳어지고 국내 최초로 백화점 VIP 초청 행사 이런 이벤트를 시작하게 되면서 명품 전문 백화점으로 뚝 서게 된 거죠. 혹시 나와 계신 분들 중에 백화점 VIP 있으세요? 백화점 VIP 이 두 분이 좀 아니요 전혀. 마트 VIP도 없어요. 근데 갤러리아 백화점이 있구나. 아니요 VIP는 절대 안 되고 그때 당시에 연예인 카드를 한 10% 정도 할인을 해주는 카드를 만들어 주셨었어요. 연예인 DC. 연예인 DC 없으세요? 없어요. 그까지 다 준 게 아니네요, 그럼. 나는 뭐 연예인이라고 뭐 DC라고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난 그런 거 싫어요. 아니 그렇게 10% 꼬박꼬박 받으셨다고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옛날에는 한때 이게 유행했더랬어요. 그냥 그 카드로 계산하면 할인이 좀 되는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 VIP 카드라는 게 나온 게 그렇게 오래지 않아요. 네네네. 그 많이 쓸 수 있는 사람들, 뭐 친목이나 계모임 이런 계주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거기서 이벤트를 하고 그러면서 연예인들한테는 DC 카드를 줘서 그 고객 유인 차원에서 VIP를 했죠. 아, 맞아요. 이게 백화점 먹여 살리는 거는 사실 일반 고객 100명이 아니라 VIP 1명이다. 이런 게 과언이 아니거든요. 요즘 백화점의 매출의 40에서 50% 절반 가까운 비중을 뭐 VIP들이 차지하면서 그러니까 VIP를 위한 행사도 많이 한다니까요. 맞습니다. 자, 그럼 VIP가 도대체 얼마를 써야 그럼 VIP를 부를 수 있느냐? 백화점에서 백화점별 VIP 선정 기준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아니 트리니티는 살면서 처음 들어봐요. 블랙은 들어봤어도. 자, 2등급 기준입니다.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는 에메랄드가 1억 2천만 원 이상 쓰셔야 되고 신세계도 마찬가지로 1억 2천만 원, 뭐 현대백화점은 1억 5천만 원. 오렌지급이면 네. 1년에 2, 3천만 원 2천, 정도. 3천 써야지 롯데백화점에서 이 어느 VIP 정도. 인정. 네. 신세계 보면은 이제 트리니티가 999명까지만 주고 뭐 롯데백화점도 블랙은 777명 뭐 이렇게 딱 선정돼 있어요. 이게 그냥 제일 돈 많이 쓴 999명까지. 첫 번째가 되려면은 얼마를 써야 되는지 기준조차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방문 횟수도 따집니다. 방문의 수를 한 번 와가지고 딱 비싼 가전제품 이렇게 신혼부부 이렇게 하면서 뭐 그건 안 된다.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방문 횟수까지도 따지는. 아니 현대백화점은 심지어 명수도 안 정해져 있네요. 제일 위에가. 하면서는 비공개 뭐. 이렇게 이제 기준이 까다롭다 보니까 VIP가 됐다고 끝이 아닌 거죠. 매년 갱신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연말만 되면 올해는 내가 최상위에서 떨어지는 거 아닌가? 자존심 상하겠다. 자존심 싸움이니까. 내신 등급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수능 1등도 떨어질까 봐. 불안해한데요, 근데. 근데 뭐가 좋은 거예요, VIP 되면? 그래서 직접 저희가 롯데백화점 VIP 인터뷰를 해갖고 VIP를? 저는 잠실 에브리에 VIP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2016년도부터 VIP였던 것 같아요. 저는 작년에 한 1억 8천만 원 정도 쓴 것 같은데 1억 8천만 원 썼다고? 번 게 아니라 1억 8천만 원 썼다고? 좋은 혜택들이 많아요. 일단 뭐 발렛은 당연히 기본이고요. 등급마다 한 대가 되느냐 두 대가 되느냐 그것도 있고 MBG 초반 단계에는 뭐 지하 4층에 발렛 주차를 해야 되고 사파이어, 퍼플 같은 경우는 뭐 지하 3층, 에메랄드만 지하 1층이랑 지상을 이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등급마다 좀 나눠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층도 다르다.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라운지로 갈 수 있는. 거기를 또 바로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라운지에 가서 다과 그리고 샴페인이나 이런 것들도 먹으면서 새로운 사람들도 만날 수 있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VIP 같은 경우에는 또 특별 행사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미리 정보를 알고 가서 물품을 구매할 수도 있고 그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건 부럽네. 뭐요? 발레 파킹. 최고죠. 최고죠. 근데 그 VIP들한테 해가 바뀌면 문자가 옵니다. 뭐라고요? 2026년 당신이 자리는 어디이십니까? 되게 자존심 긁는 문자인데. 어쩌면 마케팅 상수죠. 그리고 또 선물을 보내는데 상상하는 선물을 초월해요. 뭐지? 요즘
핫한 그 골드바 같은 거를 아 금을 아, 근데 해봐야 뭐 한우 1등급 주나 뭐 이러는데 골드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걸 유지하는 거지. 2억 쓰면 1,000만 원 정도 주겠다 뭐 이런 거구나. 아무튼 이런 선물도 굉장히 남다르지만 VIP는 쇼핑할 때도 좀 남다르게 쇼핑한대요. 그 나이트 쇼핑이라고 해가지고 라이브 공연도 보고 술 마시고 다른 사람들이랑 이렇게 안 마주치게 백화점에 쉴 때 쇼핑. 문 닫고 프라이빗 룸에 가서 퍼스널 쇼퍼가 있답니다. 맞춤 스타일로 뭐 추천도 해드리고 눈앞에서 모델들이 그 옷 입고 나오는 거예요. 아, 진짜 그 드라마에서 보던 그게 있구나. 자, 그러면 백화점 VIP 서비스의 꽃 이게 뭘까요? VIP 라운지래요. 라운지. 고객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이거라는 거거든요. VIP 라운지. 신세계 백화점에서 VIP 상대로 미술 전시 이벤트를 한번 했대요. 네네. 거기 누가 나와서 VIP를 맞이했냐면 정용진 부회장하고 정유경 사장 요 남매가 VIP들 극진히 맞이했다는 거예요. 극진이. 그 신세계 백화점 VIP 때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은 현대백화점이 VIP 고객을 상대로 온라인 몰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들만 들어올 수 있는 온라인 몰. 진짜 1,000만 원짜리 색소폰, 스피커 4억, 노트 13억, 그림 15억인데요. 와. 근데 이게 금방 팔린대요. 아, 팔려요, 그게 또? 억소리 나는 물건이 그냥 막 팔리니까 VIP를 그냥 놓칠 수가 없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백화점에 있는 VIP를 모셔와야 되기도 합니다. 네, 그렇죠.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여행 상품을 출시했는데 이 여행 상품은 그 여행 경비의 100%를 백화점 실적으로 쌓아줍니다.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거예요. 현 같은 경우에는 경쟁사 백화점의 VIP시다. 우리 백화점의 카드만 만들어도 VIP급을 유지시켜주는 마케팅을 벌이기도 했었습니다. 백화점마다 그 총력 지원을 기울이고 있는데 VIP들이 제일 좋아하는 백화점 어디일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백화점 아닐까? 우리가 이제 언론 기자들이 많이 하는 얘기인데 롯데는 가까워서 가고 신세계는 명품 사러 가고 현대는 밥 먹으러 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VIP들이 제일 좋아하는 백화점은 신세계입니다. 신세계는 항상 고급. 처음 이병철 회장님이 시작했을 때부터 우리나라 최고의 모든 분야에서 넘버원을 추구하니까 명품 이미지, 뭐 문화체험, 사람 끌어들이기 위해서 뭐 미술관 같이 만들고 박물관 같이 만들고 명품 이미지를 포지셔닝 항상 해요. 사실 신세계 백화점이 VIP들이 좋아하는 이유에는 전통, 품격, 그리고 이제 고급스러움을 강조해 왔다고 해요. 네네. 세모 연속식 선물부 대통매 2,000원 매상마다 50원 상당의 감사권을 연속식으로 드립니다. 쇼핑의 자유, 신세계 상품권. 아, 손태영 씨구나. 손태영 씨. 광고만 봐도 약간 클래식함이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클래식함은 바로 이 사람에서부터 시작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바로 요 분입니다. 범사평가의 전설적인 수장 이병철 회장입니다. 1938년 대구에서 단돈 3만 원으로 삼성회를 시작해서 제조, 무역, 금융, 전자 분야까지 사업을 확장했고요. 1963년에는 신세계 백화점으로 유통사업까지 뛰어들면서 그 당시 어딜 가도 이병철의 손길이 닿았다고 했죠. 이렇게 좀 잘 나가던 이병철 회장한테도 이제 질풍노도시 같은 시절이 좀 있었는데 재벌들이 국민들 돈을 쥐고 몸불리게 하는 걸 막겠다라고 해가지고 이병철 회장이 소유하고 있었던 은행들을 정권에서 뺏어갔었던 요 무렵 이제 1963년이었거든요. 근데 요때 보험회사 임원이었는데 이병철 회장을 찾아왔었대요. 보험회사 임원이 누구였냐면 동방생명의 임원이었습니다. 제발 저희 회사 좀 인수를 해달라. 잘 나가던 보험회사가 파산 위기에 처해 있었거든요. 빚이 굉장히 많은 회사이다 보니까 사실 인수하는 게 쉽지는 않았었던 상황이었어요. 이때 이병철 회장의 반응은 오케이, 내가 인수하겠다. 오케이를 했을 때는 어떤 뭐 생각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만 본 게 아니죠. 동방생명만 인수하는 게 아니라 동방생명을 인수하면 1+1으로 따라온 게 있었어요. 아니, 동방생명하고 또 뭐가 있어요? 동방생명이 파산하기 전에 동화백화점이라는 걸 인수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이 그걸 본 거죠. 동방생명을 인수하면 동아백화점까지 들어오는구나. 동아백화점을 인수하고 이름을 바꿔야 되잖아요. 새롭게 출발하자. 신기해. 그 전신이 동아백화점. 동아백화점이었네요. 동방생명은 지금 삼성생명. 자, 이제 인수하게 된 이 백화점 쓱 둘러보는데 감개무량했냐? 아닙니다. 왜? 생각했던 거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미쓰비시 백화점이 해방 후에 이제 철수하게 되면서 그 건물을 그대로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은 오래됐죠. 이거 관리하는 주체도 없죠. 물건 파는 느낌 자체가 이건 백화점이 아니라 무슨 돗대기 시장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러니까 오래된 경영 방식을 싹 다 바꾸자. 그래서 뭘 했냐? 최초로 신세계가 우편 광고물을 시작을 했어요. 최초의 백화점 쇼핑 가이드 제작, 최초의 백화점 선물 포장, 최초의 백화점 쇼핑백, 최초의 백화점 신용카드, 최초의 백화점 자체 제작 오리지널 상품. 근데 또 있어요. 또 있어요? 최초. 최초 뭐 있어요? 최초? 스타 광고. 이 당대 최고 스타들 허장강, 태현실, 최무룡, 남석훈, 최지희, 김혜정 다 백화점으로 초대해가지고 뭘 할게요. 광고 모델이 아니에요. 광고 모델이 아니에요? 일일 점원. 일일 점원. 최무룡 씨 이런 사람들 옷을 파는 거잖아요. 그 여성 고객 다 살아가는 거야. 이왕이면 내가 최무룡 오빠가 파는 옷을 사겠다. 그래서 이게 반응이 폭발적이었다. 그러겠죠. 사실 이병철 회장은 마케팅에도 상당한 귀재였어요. 처음에 이렇게 박앤셀에서 대대적인 광고를 했는데 사람들 안 와요. 이 좋은 물건을 싸게 파는데 말이지 왜 안 오지 해서 봤더니 박앤세일이라는 단어 자체를 이해를 못했구나. 그래서 철진한 제품을 싸게 팝니다. 내걸었더니 고객들이 많이 왔더라. 그런 일화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병철 회장이 마케팅 귀재였다. 자, 이병철이 이렇게 최초 현대화 백화점의 입지를 다지면서 1960년대 드디어 매출 1위를 달리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잘 나가던 찰나에 또다시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사건이 있습니다. 누구 때문이에요? 뭐 그래요? 네. 이명희 회장이네. 범 삼가의 딸이자 신세계그룹의 명예회장 이명희입니다. 1943년 대구에서 3남 5녀 중 막내 딸로 태어나서 이명희 사촌오빠의 증언에 따르면 밝고 집안 누구에게도 사랑받는다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일로 아버지를 화나게 했을까요? 실제로 두 분이 사이가 좋았대요. 다른 형제들은 아버지를 되게 냉철한 사업가, 그다음에 좀 차가운 사람으로 기억하는데 자기한테만큼은 따뜻하고 인자한 분이었다. 이병철은 딸바보. 그렇죠. 막내딸 바본 거죠, 막내딸 바보. 제일 아꼈던 게 지금 신세계그룹의 회장은 이명희 여사. 안양 골프장에서 아버지하고 골프를 치다가 이제 아버지 등을 이래 밀면서 가는 장면이 텔레비 화면에 나왔어요. 그래서 야, 아버지와 딸 사이에 이렇게 참 이 멋있는 장면이 어디 있는 그래 한때 장안의 화제가 됐어요. 거의 그 아버지랑 닮았다 그래요. 왜냐면 아버지가 거의 있다시피 했으니까. 그래서 아버지 같이 이명희 회장님은 한 번 먹으면 일주일 동안 음식을 먹을 정도로 집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아버지를 딱 닮은 거야. 그러니까 저도 딸을 키우지만 자기를 닮은 딸을 되게 중요시 하잖아요. 이 막내라고 하는 어떤 애정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병철 회장이 이명희 회장을 이뻐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있답니다, 따로. 어떤... 이 유명한 핑크 셔츠. 네. 이게 유명한 사진인데 이거? 뭐 이병철 회장을 두고 많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되게 패션 센스가 좋다. 70년대 할아버지가 네. 저런 셔츠 핑크 입고. 셔츠 이런 거 입고 다니는 거 굉장히. 근데 이 코디를 그렇죠. 이명희 회장이 했다라고 하고 셔츠에 어울리는 단추까지도 코치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이병철 회장의 사무실 안에 그 드리는 음식도 함부로 안 했는데 과일 드릴 때 당도 체크를 했대요. 임의상공이네요. 당도 체크를 했을 정도로 아무튼 아버지가 좋아하는 거를 이렇게 좀 뾰족하게 잘 알았다라는 거죠. 사랑스러운 막내딸인데 1979년에 이병철 회장이 이명희를 본가로 호출을 합니다. 집에 딱 들어갔는데 집안 분위기가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한마디를 툭 던지는데 명희가 이제부터 신세계를 맡아라. 되게 뜬금없잖아요. 당연히 이명희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아버지 전 못합니다.
저는 평생 가정주부로 살았습니다. 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명희 씨 같은 경우는 젊은 시절에 신문사에서 6개월 정도 일한 경력도 있고, 하지만 그 후로는 결혼해가지고 12년 동안 사실 경력 단절이거든요. 못한다고 했어요. 근데 아빠가 하라면 할 것이지. 버럭 화를 냈다고 해요. 이명희가 아무리 설득을 해도 전혀 들어주지 않고, 결국은 경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이명희가 36살에 신세계 백화점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언제부터 이병철은 딸에게 백화점을 맡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걸까요? 골프장을 같이 큰 언니하고 셋이서 말년에 골프를 많이 쳤는데, 그때 큰 언니는 호텔 어제 가봤는데 서비스가 안 좋았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이명희 회장은 어제 신세계 백화점 가봤는데 디스플레이가 그때 1층에 이거 놓지 말고 2층으로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자주 하니까, 그래? 그러면 너가 백화점 해보고 너가 호텔에 가서 경영에 참여해봐. 그렇게 해서 경영에 참여하게 됐다는 얘기를 이명희 회장한테 직접 인터뷰에서 내가 들었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1979년에 시작해서 1998년에 회장으로 취임을 하게 되는데, 원래 이때는 신세계 백화점이 지금의 사이즈가 아닙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 지금의 신세계를 만들었느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 출근하기 전에 되게 이제 그 아버지가 뭔가 이렇게 충고를 해주잖아요. 근데 너 사람 쓴 거 의심스러운 사람을 쓰지 마라. 그러니까 믿고 맡겨라. 남의 말을 경청해라. 마지막에는 전문 경영인을 두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첫 출근할 때 했던 이야기가 이분의 평생 철학이 됐고, 그게 신세계 백화점의 DNA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실제로 신세계 그 결제 서류에 사인칸이 없답니다. 그럼 결제를 어떻게 해요? 인재를 뽑아가지고 내가 기른 인재는 이제 믿고 맡기는, 그리고 또 사람을 선별을 하는 기준이 있는데, 뭘까? 톡 하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뭘 물어봐요? 그냥 VIP가 진상이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물어보고 답변을 듣고 평가를 한다는 거죠. 통과했다. 그러면 이명희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아무리 이명희 사람이 됐다 그래도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가차없이 자르고, 그런 경영 노하우를 썼다는 거죠. 이명희 회장이 네. 인재 경영한다면서 매일 해외여행만 다니고 이런 소문이 난 적이 있어요. 이명희 회장이 이제 백화점 맡게 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 트렌드. 우리나라 우물 안에 개구리, 여기 갇혀 있으면 안 된다. 외국 가서 뭐가 지금 최신 트렌드인지 봐야지, 요거예요. 그래서 매년 1년에 2번 유럽 한 번, 뉴욕 한 번 이렇게 가가지고 직접 트렌드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뀌어서 돌아왔다. 사실 그 이명희 회장이 이병철 회장하고 경영 스타일이 비슷한 게 있었거든요. 메모를 많이 했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전해지거든요. 그리고 해외에 나가면 그 트렌드를 메모를 하고 와서 어떤 물건이 좋다 그러면 6개월 내에 가져와라 하면, 그걸 보고 그때 본 거하고 6개월 후에 또 바뀐 것을 또 비교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거 전시했을 때 팔릴 것인가 미리 내다보면서 단시일 내에 유통 광자를 만들었다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43년생이에요. 그럼 80살이 넘은 거죠. 근데 아직도 허리가 꼿꼿하다는 거예요. 왜냐? 내가 허리가 꼿꼿해야 우리 브랜드나 우리 사업도 꼿꼿해진다는 거예요. 직원들의 태도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자기를 브랜드의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더십은 사실은 태도에서 나오는 거다. 철학이 있는 거죠. 저 약간 신세계하면 크리스마스 생각나는 것 같아요. 뭔가 그 시즌만 되면 그 본점에 약간 SNS로 다 크리스마스 도배 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화려하다. 크리스마스 분위기는 진짜 백화점만큼 잘 내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경쟁하는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분위기 맞아요. 잘 내는 걸로. 사실 크리스마스 시즌 되면은 백화점들이 은근히 자존심 싸움을 벌인다는 거예요. 이 2009년부터 생긴 신세계 백화점 크리스마스 미디어 파드, 이게 국내에서는 신세계가 최초였다고 하고요. 이게 전문가도 인정하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 앞에서 사진 한번 찍으려면 줄 서 있고 막 그러잖아요. 이 이명희 회장이 신세계 최초로 만든 게 또 하나 더 있습니다. 힌트. 요즘 대한민국 엄마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은 곳. 문화센터? 맞습니다.
이게 1984년에 신세계에서 처음 도입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잘 나가던 신세계 매출이 조금 주춤하다 보니까 이명희 회장이 또 일본에 시장 조사를 나가게 됐습니다. 이때 이 유행을 했던 게 쇼핑하고 교육을 결합한 이 문화 강좌 같은 그런 공간, 시간을 제공을 해준 거죠. 이걸 이제 이명희 회장이 보고 나서 그래서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문화센터부터 바로 만들어라라고 지시를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운영된 게 실제로 뭐 노래교실, 뭐 서예, 뭐 재봉틀 뭐 이런 문화센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사모님들이 몰려와서 사모님들의 사랑을 받게 되고 매출 신장에 기여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제 이명희가 문화센터를 만들게 된 계기는 네네. 불안해서입니다. 아, 뭐가 불안합니까? 신세계를 가로막는 대항막, 강력한 라이벌이 이제 등장했기 때문인데요. 정통 바겐 세일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매장 넓으니까 쇼핑이 더욱 즐겁습니다. 지하철역 바로 옆에 지하철역 바로 위에 백화점. 쇼핑은 교통이 편리해야 합니다. 롯데백화점이 이제 신세계 독주의 제동을 걸기 시작을 한 거죠. 광고에서 방금 보신 것처럼 전철역과 가까운 위치. 바로요. 그런데 이 백화점의 성공에는 또 이런 또 아이디어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뒷배가 됐었던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 아, 그래요? 누굴까요? 박정희 대통령이었습니다. 이제 1970년대 요때 무렵이 됐을 때 한국에 굉장히 문제가 됐었던 일들이 많이 터져요. 그게 뭐냐면 불량식품. 롯껌에서 유해물질이 나옵니다. 쇳가루. 껌에서? 그게 껌 종이 쌀 때 거기에 이제 들어가니까 은박지 같은 거에 이제 쇳가루가 나왔는데 6개월 정도 제조 금지 명령이 떨어져요. 타격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격호 회장을 부릅니다. 쇳가루 이야기를 꺼내면서 대화를 시작을 한 거죠. 아시는 것처럼 은박지도 이거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그럼 박정희 대통령이 오케이, 그럼 내가 쇳가루는 묻고 갈 테니까 호텔 운영권을 넘겨줄게. 네가 한번 해볼래? 라고 이제 물어본 거죠. 그게 이제 반도 호텔인데 관광공사에서 국영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근데 그게 매출이 안 나왔거든요. 박정희 대통령 입장에서는 요 호텔 사업을 빨리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긴 했습니다. 관광 사업을 키워보고 싶은 욕심도 있었고, 이게 1970년이면 일본이 이제 동경올림픽 하고 일본 쪽으로 관광객들이 엄청 몰리니까 한국 쪽으로도 끌어올 수 있겠다고 생각해가지고 오케이, 그럼 내가 쇳가루는 묻고 갈 테니까 호텔 사업 한번 해볼 거야? 라고 한번 이제 물어본 거죠. 반도 호텔뿐만 아니라 반도 호텔 옆에 있었던 땅 부지까지 다 털어서 롯데한테 준 거예요. 껌도 봐주고 땅까지 주고 호텔도 주고. 문제는 호텔이 장사가 안 됐어요. 그렇지, 안 되니까 이제. 그런데 신격호 회장은 오히려 땡큐. 신격호 회장 입장에서는 호텔 사업을 하는데 정부가 밀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라 그랬으니까 엄청난 비용을 받게 되는 거고, 이렇게 지어진 호텔이 바로 롯데호텔인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볼까? 그래서 호텔 옆에 만든 쇼핑센터, 1979년에 명동에 1호점을 개설한 롯데백화점이 다른 백화점들보다 한 2~3배 정도는 큰 규모, 스케일로 밀어붙이면서 시작부터 신세계를 약간 위협을 하게 된 겁니다. 신세계에 대한 이때부터 두 백화점의 전쟁이 이제 시작됩니다. 신세계 롯데 한판 승부 이게 볼만합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 언론에서는요, 신세계와 롯데 대결 이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두 총수의 딸 백화점 정상쟁탈전 이렇게 써 있잖아요. 신세계는 누구? 이명희. 롯데는 신영자. 당시 언론에서는 개개의 딸들의 대결이다. 뭐 이렇게. 그렇죠. 이게 또 언론은 또 이렇게 해야지 싸움을 보셔야 또 되죠. 사람들이 보겠죠. 예. 흥미로운 게 그 두 사람이 이화여대 동기 동창이에요. 아, 그래요? 한 사람은 응용미술과, 또 한 사람은 가정학과 이렇게 했는데 두 사람의 캐릭터는 다 달라요. 삼가족들이 동창회라든가 이런 데 잘 안 나갔어요. 혼자 있고 주변에 친구들 사거나 그러질 않았고. 그런데 신영자 여사는 오히려 이대 동창들이라든가 선후배 이런 걸 상당히 활발하게 했었어요. 그래서 이 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 두 총수의 딸 해서 라이벌로 붙일 때 상당히 흥미로웠거든요. 그럼 신격호 회장의 첫째 딸 신영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1942년 울산에서 태어나서 부산여고와 이화여대를 졸업한 후에 아버지를 도와 롯데백화점 경영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신영자는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를 성공적으로 키워내면서
유통업계의 데모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롯데를 성공적으로 키워낸 신영자가 알고 보면 뭐 신격호 회장의 버려진 딸이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아, 그래요? 1940년 신격호 회장이 당시 찢어지게 가난했던 시절에 이 노순화 여사하고 20살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신격호가 1941년 1년 만에 돈을 벌러 일본으로 떠났는데 얼마 안 돼서 노순화 여사가 딸을 출산을 한 거예요. 그 딸이 바로 이제 신영자. 이때 노순화 여사는 뭐 매일 아이를 안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언제 금이 환영해서 돌아올 것이냐 이걸 이제 기다리고 됐는데 안타깝게도 노순화 여사는 남편이 돌아오기 전에 폐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결국 이제 신영자는 어머니 없죠. 아버지는 일본에 가 있죠. 뭐 어떻게 사실상 엄마 아빠 없는 고아 신세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서 할아버지 손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 신격호 회장이 성공해서 한국에 왔을 때 딸에 대한 애틋한 그런 게 있어서 늘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어서 경영에도 일찍 참여시키고 어머니도 없이 자랐기 때문에 아버지로서의 부성애를 느낄 수 있도록 신격호 회장이 마지막까지 챙겼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성인이 된 신영자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난 적이 있다는 거예요. 밤에 막 쿵쿵쿵쿵 막 이런 소리가 나요. 층간소음이요? 이게 한밤중에 이런 소리가 나면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지하에 있는 보일러가 고장이 났던 거예요. 당시에 이제 아버지가 딸의 집에 묵고 있었는데 딸이 이제 죽을까 봐 걱정이 되는 신격호 회장이 막 지하로 내려가서 밤새도록 보일러를 막 고쳤다는 거예요. 혼자 자기 손으로. 그것처럼 이제 실제로 신격호 회장하고 딸 신영자 회장의 관계가 굉장히 돈독했다. 옆에서 제가 보기에 두 분의 관계는 되게 애틋하고 재밌는 관계셨어요. 엄마가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애 취급을 하시는 부분이 있었어요. 뭐 여행을 가거나 어디를 가는 것도 할아버지한테 꼭 허락을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었고요. 또 하나 되게 웃겼던 거는 언제나 두 분이 식사를 하실 때마다 엄마가 할아버지한테 너무 심한 잔소리를 하세요. 이거는 건강에 좋고 저거는 어쩌고 그런 잔소리를 되게 많이 하셨고 할아버지는 듣기 싫다. 됐다. 그만해라. 막 이렇게 하시면서 두 분이 이렇게 되게 티격태격 하시는 그게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이 되게 재밌는 두 분의 어떤 애정 표현이었어요. 신영자 회장이 아버지의 부탁으로 79년인가요? 롯데백화점에서 영업이사로 이제 일을 시작을 하게 돼요. 사실은 이제 신격호 회장이 신영자 회장을 넣은 거는 신의 한 수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영자 회장이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면서 롯데백화점을 좀 엄청 부응시켜가지고 그래 잘 됐다는 거예요, 롯데백화점이. 게다가 이게 롯데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신영자 회장이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데 특히 이제 상품을 구입하면 이제 사은품 주는 이런 행사들을 제대로 활용합니다. 우리가 백화점에서 상품을 샀다. 뭐 받고 싶으세요? 상품권. 상품권. 상품권이 제일 깔끔할 것 같은데요? 아, 너무 소소하다. 금. 아, 골드바. 아까 골드바. 소. 1980년에 신영자 회장이 롯데백화점에서 창립 1주년 기념 사은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최고 인기 상품 나눠줬는데 바로 뭡니까? 롯껌. 아 뭐야 갑자기 왜 이렇게? 롯껌. 아 뭐야 갑자기 왜 이렇게 작아졌어요? 아, 민트 주는 거예요? 아니 흑지민트. 골드바, 집, 소 다 나왔는데 갑자기 왜 껌으로 떨어졌어요? 껌이 인기가 있긴 있었어요. 이 껌 한 통에서 끝난 게 아니라 사실 점점 커집니다. 처음에 껌부터 주기 시작해서 뭐 연필 깎기, 쟁반 세트, 접시 세트 뭐 이렇게 점점 종류가 다양해지더니 1990년 들어서는 이제 휴대전화, 진공청소기, 자동차 이런 고가 물품도 주기 시작했습니다. 2002년 월드컵 때는 한국이 16강에 진출하면 1000명한테 총 10억 원을 주겠다. 그때는 근데 설마 했겠지. 설마. 16강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못 했으니까. 10억 나누기 1000원 얼마죠? 당시에 국민들한테는 사은품 말고 또 롯데백화점 하면 떠오르는 행사가 하나 또 있습니다. 행사? 패션쇼입니다. 패션쇼. 아까 그 쇼가? 야 비슷한 느낌이에요. 비슷한 느낌으로 롯데백화점 안에서 패션쇼를 개최를 한 거죠. 창미전이라고 불렸는데 백화점 전체가 패션쇼를 하는 무대가 되는 런웨이가 거죠. 되는 거 다? 런웨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델들한테 그 옷을 입히고 돌아다녀라 라고 해가지고 이제 패션쇼를 열었었던. 자, 그런데 어느 날 롯데백화점이 초비상 상태가 돼요. 왜요? 백화점 임원, 뭐 직원, 뭐 다 그냥 얼굴이 막 사색이 되고 긴장되고 막 그래요.
그런데 흥분한 직원 한 명이 그때 막 뛰어오면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도착했대. 다이애나 왕세자비는 서울 롯데백화점에서 열린 영국 상품 전시장 개막 행사에 참석한 다음 각 매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찰스 왕세자는 파주에 있는 이 사진. 저도 기억났어요, 이 사진. 본 것 같아요, 한번. 다이애나 황태자비. 저때 다이애나 황태자비라고 그러면 영국의 며느리. 로얄 중에 로얄 패밀리 중에 로얄 패밀리잖아요. 그러니까 친형제 회장이 직접 옆에서 안내까지 해요. 어쨌든 이게 어마어마한 화제가 된 거예요. 연예인 몇 명 나오는 광고보다 저랑 광고가 어딨어. 저 정도면 뉴스에도 나올 수 있으니까. 나오죠. 예? 야, 이거 전 세계 최고의 로얄 패밀리가 방문한 백화점이다. 자, 그런데 이 다이애나비의 방문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무슨 싫어하겠죠. 백화점 직원들. 왜? 영국에서 온 이 저 로얄 패밀리가 쇼핑을 한다. 이렇게 되면 매장의 종업원들이 기본적인 안내를 해야 되잖아요. 영어로 해야 되는구나. 지금은 아니잖아. 파인 땡큐 앤듀는 해야 되니까. 막 이러고 도망갈 수 없으니까. 그럼 잘릴 건데? 진짜 왕세자비가 물어보는데 그리고 이제 오시기 전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막 동선 체크하고. 그래서 막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이러느라고 야근하더라고. 실제 종업원들은 좀 싫어할 때요. 스케일로 밀어붙였었던 마케팅 전략이 또 하나 또 있습니다. 스케일이 달라요, 이거. 요겁니다, 요거. 놀라움이 가득하고 신기함이 가득하고. 이거 뭐야? 오, 샹들리에네. 와, 이게 몇 층짜리야? 이게 이제 1989년에 잠실로 있었던 샹들리에. 샹들리에. 이게 이걸로 뭐가 이렇게 무슨 마케팅이 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국내 최대가 아니라 당시 기준으로 세계 최대. 기네스에도 올랐답니다. 진짜?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하나 보려고 백화점 가는 거죠. 간 김에 뭐 하나 사고 이러고. 그렇죠. 그래, 이거 보는 게 어디예요? 이 신영자 회장의 이런 공격적이고도 독특한 영업 전략으로 이제 롯데백화점이 개점한 이듬해인 1980년 45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당시 1위였던 신세계를 제치고 업계 1위에 오르게 됩니다. 자, 신세계가 1차전에서는 롯데한테 1위를 뺏겨요. 그러면 이명희 회장이 그냥 있을 수는 없죠. 항상 1등을 해야 되는. 1위를 탈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2차전은 마트 전쟁이에요. 마트 대 롯마트. 2차전이 시작이 됩니다. 언제? 93년에. 93년에. 이제 나 태어났다. 이건 뭔가요? 태어나고 난 다음에. 태어났어요, 드디어. 그러니까 1차전이 이제 고급 백화점이었다면 2차전은 이제 필수품, 생필품을 파는 마트인 거죠. 이 마트를 먼저 세운 건 누구냐? 신세계 이명희 회장입니다. 그래요? 예, 이마트. 사실은 이명희 회장이 이마트를 만들 수 있었던 거는 아버지 덕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병철 회장이 돌아가시고 이 슬픔을 감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매일매일 아침마다 전화를 하고 또 이병철 회장님은 또 데리고 다니면서 그 인맥들도 다 하고 이랬는데 어느 날 큰 산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을 가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본 게 뭐냐면 이마트와 그다음에 클럽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대형 할인점을 보게 된 거죠. 그 당시에 신세계는 디테일하게 모든 것도 동선이라든가 조명 이런 걸 하고 있었는데 창고용을 이제 자기들이 보게 되니까 또 다른 세계를 보게 된 거죠. 그런데 그때 90년대의 말이 IMF가 오면서 굉장히 타겟층들이 그 움직임이 있었어요. 소비자의 움직임이. 그러니까 비싼 것만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됐었고 이마트 같은 경우는 에브리데이 로우 프라이스입니다. 매일 싼 거를 이렇게 하는 그런 대형 할인점을 보고 우리도 이거 한번 해보자고 그렇게 결정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1호점을 만들었는데 이제 제조업자들이 이제 난리를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싸게 자기 물건을 파니까. 그래서 10시 반에 오픈을 하기로 했는데 10시 15분까지 아무도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이 나가서 그 앞에서 뭐 물건을 개인적으로 사다가 채워놨다 뭐 이런. 사실 이제 그 당시에는요. 지금은 너무 흔한데 홀세일 마트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없었죠. 동네 슈퍼, 전통시장 이 정도인 거죠. 그래서 이제 물건을 만드는 생산자들이 이마트를 경쟁업체로 인식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데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생겼어요. 어디? 저 도봉구 창동에. 그러니까 이마트 1호점이 창동점에 생겼는데 거기 가서 초대박이 난 거예요. 첫날에 발 디딜 곳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명희 회장이 직접 나서서 이제 총력을 다하는데, 그러니까 상품 지렛대 같은 것도 한국 사람 키에 맞춰서 높이를 좀 낮추라고. 당시에는 그래서 마트가 너무 잘 돼 있으니까 야, 백화점 건 뭐해 비싸기만 하고 마트가 낫지 이런 인식까지도 퍼져 있었다는 거죠. 그 신세계가 1위를 탈환했나요? 이마트로
탈환하나 했는데 또 신영자가 가만히 있겠었습니까? 이 롯데마트의 이제 성공을 보고 이건 되는 사업이구나 싶은 거죠. 백화점도 뒤늦게 시작했지만 1년 만에 따라잡은 신영자 회장 아닙니까? 1998년에 롯데마트를 만들게 됩니다. 그때 이 신영자 회장이 내세운 전략이 아주 파격적이었는데 무조건 마트보다 싸게 초반부터 가격을 확 내리고 엄청 내려서 무조건 싸게 해라. 사실은 이 롯데마트가 나왔을 때는 상대방이 가장 잘하는 걸 공격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대형 마트들이 하는 이 가격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가격 이슈로 이제 통치킨을 이제 2010년도에 내놨는데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뭐 막 퍼주는 거죠. 그 큰 통에 그냥 막 치킨을 막 퍼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면 치킨 전문점의 3분의 1 정도 수준이고요. 프랜차이즈들로부터 공정거래에 수없이 고발이 됐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정상 가격을 받고 있는데 롯데마트가 막 어마어마하게 이걸 갖고 오니까. 근데 그게 위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인기로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통시리즈가 나오기 시작하죠. 피자라든가 세제라든가 사람들의 관심도가 매우 높았죠. 근데 사실은 이 롯백화점이요, 롯 쪽은 이슈 경영에 굉장히 능해요. 요즘 말로 하면 오픈런 정도를 예상했던 그런 파격적인 전략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럼 이제 이 유통 전쟁이 이제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롯과 신세계. 이거 누가 이겼을까? 지금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유통시장이 대혁명이 일어났거든요. 새로운 이커머스가 등장하면서 전환기를 맞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는 신세계로는 다시 대격돌을 한번 벌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하면 신세계하고 롯데 매출이 이제 4조 원을 목표로 하는 시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롯데그룹은 신동빈 회장이 맡아서 경영을 하고 있고 신세계그룹은 정용진, 정유경 두 회장이 함께 남매 경영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 대한민국 백화점 경쟁에 또 다른 주자가 있잖아요. 행복이란 크지 않고 멀지도 않은 것.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것. 행복은 느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따뜻한 가정에 행복이 숨어 있답니다. 사랑과 기쁨 드리는 현백화점. 아 이거 그렇지. 기쁨 드리는 이거 들으니까 생각났다. 현백화점 피셜. 우리는 휴머니즘을 강조하는 현백화점. 백화점에서 감정을 자극하고 뭔가 이제 백화점을 좀 친근하게 느끼게 하는 사랑과 기쁨 드리는 현백화점. 이걸 내세운 사람이 누굴까요? 네. 오너. 정몽근 회장입니다. 1942년에 태어나셔서 경고등학교를 나와서 한의대학교를 졸업한 정몽근은 이후 현그룹에서 다양한 실무를 맡으면서 사회생활을 시작합니다. 사실은 이 정몽근 회장이라는 사람은 재계 인사들, 뭐 2세, 3세 인사들 중에서 가장 좀 무난하고 조용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잘 사진 말고는 잘 뭐 얼굴을 우리가 뭐 실물을 본다거나 어떤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건 없어요. 3M 이렇게 불렸다. 몽구, 몽헌, 몽준. 다 유명하잖아요. 이 3M이라는 다른 형제들에 가려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아보는 일이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주영의 뭐 아픈 손가락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안 보이는 손가락 수준 정도. 이게 드라마 영웅시대에서 정주영과 그 모든 아들들의 이제 배역이 매칭이 되어 있었는데 정몽근 역할만 배역이 없었어요. 따로 존재감이 없었다라는 거죠. 형 정몽구 현자동차, 동생 정몽은 현대그룹 현대건설, 그리고 뭐 6남 정몽주는 현중공업 받고요. 7남 정몽유는 현해상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 존재감이 없다라고 얘기한 정몽근은 금강개발산업을 물려받게 되는데 현 이름도 안 붙어있는 금강개발산업이 뭐냐? 이 무슨 일을 하는 곳이냐? 임직원들의 식당이라든가 뭐 작업복, 신발 이런 거 공급하는 그런 데 슈퍼마켓 같은 계열사? 그런 계열사였어요. 그럼 그 다른 형제분들에 비해서 약간은 조금 규모가 작은 그런 수준이네요. 그런데 정몽근에게 운명 같은 기회가 찾아오는 거죠. 70년대 서울 풍경이거든요. 여기 밭이에요 지금.
근데 당시에는 이제 아파트가 만들어지려면 상가가 좀 의무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해요. 아, 인프라 근린 상가라고. 그렇죠. 근린 생활시도 있어야죠. 당시 이제 잘 나가던 백화점이었던 신세하고 롯데 제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야, 니네 여기다가 백화점 만들어 볼래? 하겠어요? 여기다가요? 싫은데? 소가 다니는데요? 우리가 미쳤냐? 지금 명동에 지금 우리 백화점이 있는데 여기 지금 뭐 허허 벌판에 소 다니는데 옆에다가 럭셔리 백화점을 지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거절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정몽근 회장의 생각은 달랐던 거죠. 여기다가 백화점 지으면 대박 날 수도 있겠다. 아버지한테 처음으로 가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나 저 아파트 옆에다가 백화점을 하나 만들고 싶다고. 그럴 때 어땠을까요, 아버지가? 얘가 그냥 조용히 살다가 왜 이러지? 여기다 백화점을 왜 줘? 소달구지 옆에. 아버지도 반대를 한 거예요. 아버지가 결사반대했는데도 정몽근 회장이 포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찾아가가지고 아버지를 설득하고 이 거절당하는 게 아니라 욕을 먹었겠죠? 이게 반복되는데도 계속 찾아가서 막 하겠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왕 회장이 야, 우리 몽근이가 이런 애였냐? 얘가 갑자기 왜 이러지? 이러면서 아들을 좀 다시 보게 됐다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정몽근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 소문이 당연히 신세계랑 롯데 퍼집니다. 근데 소문을 듣고도 이거 성공하면 내 손에 장을 지. 그러니까 이런 데다 백화점 짓겠다고 하니까.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자들이 과연 그 손에 장을 지졌을까요? 요겁니다, 요거. 현대백화점. 1985년 개점한 압구정 현대백화점입니다. 그 소가 아까 밥 메고 있었잖아요. 말도 안 된다 진짜. 그 뒤에 지어진 아파트가 압구정 그 현 아파트였고. 저희 어머니도 저 연예인 때문에 손이 안 지신다고 하셨어요. 아, 지지셨어요? 안 지셨어요. 안 지지셨구나. 아마도 안 지시지 않으셨을까. 네. 지금 현대백화점 자리가 보면 동호대교 고가 바로 밑에요. 그러니까 교통도 불편하고 상당히 그 백화점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아니에요. 네. 근데 백화점이 들어서고 그 해에 지하철 3호선이 그러면서 현대백화점이 그때 대돌풍을 일으키게 돼요. 아까 인터뷰에서도 롯데는 가까워서 가고 신세계는 명품 사러 가고 현대는 밥 먹으러 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현대백화점의 식품이 다른 백화점에 비해서 퀄리티가 좋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백화점 같은 경우는 다 이제 마트 체인 갖고 있잖아요. 근데 현대백화점은 그런 마트 체인이 없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찐 부자들은 이런 식재료 살 때 마트 가지 않고 현대를 간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겁니다. 이 현대백화점이 고객들한테 또 인기가 있는 이유가 있는데 유라 씨는 백화점에서 이제 상품을 사면 물건 옷을 샀어요. 네. 계산 어디서 하세요? 계산대. 그렇죠. 거기서 결제하잖아요. 옷 산 그 매장에서. 네. 예전엔 그렇지 않았어요. 200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백화점에서 물건 사죠? 그럼 지금 마트처럼 마트는 물건을 갖고 나와서 입구에 캐셔 있는 데서 맞아요. 하잖아요. 각 층 중간에 있는 계산대로 이렇게 이동해가지고 거기서 결제를 했었어야 되는 시스템. 근데 현대백화점이 백화점에서는 최초로 매장에서 바로바로 결제하는 시스템을 그때 도입을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이제 모두가 반대했던 현대백화점이 이제 대한민국 대표 백화점이 되기까지 정몽근 회장이 이제 우직하고 충실한 경영으로 판을 키운 건데요. 2007년에 갑자기 정몽근 회장이 아들 정지선 씨에게 경영권을 넘깁니다. 작가 이채윤입니다. 정몽근 회장이 64세에 병으로 이제 회장직을 2007년에 물려줍니다. 정지선 회장한테. 요새 64살 나이 많은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다는 건 병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 것도 있고, 그분이 그 군대 갈 때부터 담양 절개 수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군 면제까지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병하고 연결이 돼 있는 병이다, 이렇게 요 정도 소문 나 있는데 무슨 병인지는 안 알려져 있어요. 지금도 살아 계시면서 이제 왕 회장 노릇 하고 계시겠지 뭐. 결국 이제 정몽근 회장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승계작을 좀 일찍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첫째 아들인 정지선 회장이 만 35 회장에 취임하게 되는 거죠. 1972년에 태어난 정지선 회장님은요, 아버지를 따라 경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학사과정을 마치고 하버드대학교까지 나온 수재로 알려졌습니다. 1997년 현대백화점 경영관리팀에서 처음 일을 시작해서요, 2007년 현대백화점의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2018년 L그룹의 구광모 회장이 취임하기 전까지 30대 그룹 총수 중 최연소였습니다. 현재는 동생 정교선 부회장님과 함께 형제 경영 체제로 현대백화점 그룹을 이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네네. 정지선 회장이 경영을 맡자마자 현 매출이 하락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지선 회장이 10년 정도를 제대로 보인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막 은둔의 경영자, 뭐 감감무소식, 뭐 돌다리를 두드리지도 않는 회장, 이런 별명까지 붙기도 했다는 거죠. 그러던 정지선 회장이 드디어 이제 돌다리를 두드리기 시작한 건가요? 이제 패션하고 가구 브랜드 여기를 이제 과감하게 인수합병하면서 이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저 상징적인 저 빨간색 빨간 그거. 라인. 이건 정말 이게 이제 2021년에 여의도에 무언가가 생겼습니다. 백화점 아닙니다. 공식 이름도. 그게 방금 이제 유라 씨가 얘기한 더현. 처음에 이거 생겼을 때 저는 이게 공사하는 걸 계속 봤는데 저 빨간색으로 공사가 왜 안 끝나? 저거 뭐 하는 건물이지? 다 공사인 줄 알고. 네, 저 완공되기 직전까지도 저는 몰랐어요. 저거 왜 안 치우냐? 크레인인 줄 알고. 저기가 더현이라는 거예요. 더현이가 도대체 뭐지? 백화점에도 백화점 같지 않은 명품 매장이 없는데 성공한 거의 유일한 사례랍니다. 저런 거. 여기 진짜 나무가 있어요 안에. 안에 공원이에요 공원. 그 천장이 저렇게 돼 있잖아요. 기둥이 없고 바깥에 그 크레인처럼 이렇게 생긴 게 저 천장을 잡아주는 구조물입니다. 독특한 공법으로 설계가 된 이상한 곳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10년 이상 트렌드 연구를 해온 최지혜라고 하고요. 그 현대백화점 관련된 책을 저술한 경험도 있습니다. 이 더현 서울이 뭘로 유명해졌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팝업으로 유명해졌죠. 이 팝업이라는 거는 새로운 어떤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들겠다는 의미예요. 소비자들이 온라인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이제 유통 공간에, 특히 오프라인 공간에 구현을 하면서 이제 여기서만 누릴 수 있는 경험을 제공을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이제 결국은 20, 30대들이 많이 오는 좀 힙한 공간, 좀 젊은 공간, 그리고 우리는 MZ 세대를 위한 백화점으로 좀 포지셔닝을 하겠다. 이제 이런 마케팅 전략을 세우신 것 같고 상징적인 이름을 지은 거예요. 우리가 서울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되겠다. 그 전략이 사실 유효했고 전국에서 오고 심지어 동남아에서도 오고 미국에서도 오는 그런 백화점이 된 거죠. 저도 게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보니까 게임 관련 팝업들을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K 문화가 좀 총집합된 느낌? 맞습니다. 이게 기존의 백화점이라는 그 틀을 깬 거죠. 명품이 있어야지 성공한다 이런 공식도, 또 비싸야 잘 된다 이런 공식도, 상식도 다 깨고 백화점은 공간이고 사람은 경험을 사러 온다. 이게 한국식 유통의 새 기준을 딱 마련해가지고 이제 다 사그러져가는 백화점에 온기를 불어넣은 정지선 회장이 또 바꿔놓은 게 있는데 한번 맞춰보세요. 현대백화점에는 유난히 이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힌트를 드리자면 다른 백화점엔 이게 없어요. 어묵. 어묵이 굉장히 역시 부산 분이셔서 어묵 쪽으로. 현대백화점에는 유난히 의자가 많습니다. 그래요? 그랬나? 정지선 회장이 취임한 후에 백화점 안에 의자를 엄청 많이 들여놨다는 거예요. 현대백화점 목동점에는 의자가 무려 500개가 넘습니다. 515개나 있어요. 쉬면서 쇼핑해라고 이런 거. 그쵸. 이게 사실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의자 설치할 공간에 매장을 설치를 하면 여기가 하루 매출 한 2억 원씩 뭐 이렇게 벌 수 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그 매출 포기하고 의자를 설치한 거죠. 그러니까 의자를 설치한 건 사실 아버지들을 잡기 위한 마케팅이었다. 가족 단위로 오잖아요. 다른 오면 공감이 간다. 훌륭하신 분이네. 안 그러면 아빠가 자꾸 보채거든. 살 거 사고 가자. 우리 맨날에 가자. 저도 현대백화점 다른 지점을 다니는데 거기 가면 맨날 앉아 있어. 그 의자 맞아 보면 되게 좋아 의자가. 앉아 있어. 의자. 집에서 만약에 백화점을 가자 엄마가 그러면 누가 운전해줘야 되잖아요. 뭐 쇼핑하고 뭐하고 짐 들고 그럴 사람 필요한데 아빠가 가가지고 불편한 경험을 한번 하면 안 가. 가지마. 한번 몰아서 가. 그런데 가서 의자도 많네. 쉴 테니까 쭉 보고 와. 요걸 파악한 거죠. 정지선 회장이 이 심리를 파악한 똑똑한 마케팅을 한 겁니다. 자, 이제는 그 해외에서 대한민국의 백화점을 보러 온다고 합니다. K100. K100. 저희가 요즘 이렇게 엄청 편하게 쇼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역사와 경쟁 구도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렇게 편하게 쇼핑을 할 수 있구나.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경쟁을 해주신 덕분에 저희가 너무너무 편하게 살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싸워라. 네, 더 해주세요. 죽기 전까지 오렌지 등급이라도 한번 받아봤습니다. 발레 파킹은 해주신다니까 커피라도 한 잔 얻어먹게 오렌지가 될 때까지 한번 열심히 일해보겠습니다. 미국 백화점 보면 도산하는 백화점 많습니다. 일본 백화점도 거의 막 통폐합. 우리나라 백화점은 그래도 아직까지 살아남은 거예요. 다른 나라하고 좀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 백화점이 왜 올해까지 살아남았을까? 그 많은 풍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그 강한 캐릭터. 왜냐면 사람의 품격, 브랜드 뭐 이런 거잖아요. 디테일한 거. 그러니까 그 시대에 맞는 백화점이 변신을 한 거죠.